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부유한 나라를 꼽으라면 어딜 떠올리시나요? 요즘 중국이 위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와 거물급 기업들이 즐비하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미국은 본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아메리카에는 이렇게 생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영국은 왜 아메리카로 넘어간 걸까요? 아메리카로 넘어간 첫 유럽 국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스페인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황금과 담배를 가져오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이 소문은 영국에도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1607년 영국도 첫 아메리카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을 건설하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곳엔 눈을 씻고 봐도 황금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건 담배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배를 재배하고 이를 영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는 당시 회사의 이름을 따 버지니아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이비 취급당했기에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원했고 목화 생산 붐으로 인해 빈곤층은 빵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수많은 청교도들과 가난한 이들을 아메리카로 향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사이비 취급당하던 청교도인들과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이들이 모여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인근 인디언들의 도움과 먼저 정착해 있던 식민지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정착하기 시작했죠. 1636년 매사추세츠로 넘어온 청교도 신학자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건립하였는데 이 학교의 이름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하버드가 종교적 자유주의로 흐르는데 불만을 품은 보수적인 회중교도가 코네티컷의 뉴헤이븐에 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이 대학이 예일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도시에선 종교의 자유를 위해 도시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특정 종교를 진리로 내세웠죠. 그래서 이에 불만을 갖고 식민지 최초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프로비던스 타운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사이비 취급받던 또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신을 영접하면 몸이 떨린다는 퀘이커교였죠. 이들 또한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펜실베니아입니다. 1664년에는 영국 왕 찰스 2세가 요크 공작인 제임스에게 이만큼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하사하였는데 이 지역엔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뉴네덜란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뉴네덜란드는 요코 공작의 이름을 따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뉴욕입니다. 식민지 초기에는 아메리카 말라리아로 수명도 짧았고 미 개척지 특성상 남성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말라리아 면역력도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 단위로 넘어오는 이주민들도 많아졌죠. 이후 도시들이 성장에 탄력을 받자 점차 일꾼들이 더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왔죠. 그리고 당시 유럽에선 왕과 귀족들의 고귀한 핏줄 세습이 이어졌지만 식민지에서는 사실상 귀족이랄 게 없었기에 지도자를 투표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며 보다 인권의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 시기에 출판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영국에서는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그 말이 사실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죠. 물론 식민지에서 원하는 바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지역 확장은 인디언들의 땅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에 인디언들과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곤 하였죠. 더군다나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유역의 영토를 프랑스 거라 주장했는데 영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54년 여름 버지니아의 총독은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오하이오 계곡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군대를 이끈 경험 없는 젊은 대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죠. 한편 워싱턴의 군대는 전투에 처참히 패했고 워싱턴은 병사 3분의 1을 잃고 프랑스에 항복하게 되는데 이 충돌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유럽 전쟁의 7년 전쟁과도 이어지죠.
7년 전쟁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막을 대륙이 넓어 아메리카에서는 지는 전쟁으로 여겼고 실제로 패배했죠. 그리고 유럽 대륙 전쟁에 올인했는데 대륙 전쟁도 패배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인도, 서인도 제도,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식민지, 그리고 미시시피강 동쪽을 얻어갔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모두 행복할 것만 같은데 전쟁이란 더 복잡하고 불행한 거라. 영국은 전쟁 당시 윌리엄 파트 국무장관을 파견하였는데 이 장군은 식민지인들을 강제로 군대에 동원하고 식민지에서 보급품을 조달받고 아무 보상 없이 영국 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라 강요했는데 이에 식민지인들은 반기를 들었고 보급품의 배상 약속과 영국으로부터의 충원 부대를 지원받기로 하며 불만은 잠재워졌습니다. 이후 전쟁은 성공적으로 승리하였으나 영국은 크게 분노했죠. 영국은 식민지인들이 군인으로서 부적격했다고 경멸하였고 프랑스인에게 식량과 물자를 판매한 것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반면 식민지인들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편 전쟁은 끝이 났으나 전쟁 동안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한 영국은 가난해졌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들었던 영국 내에서 세금을 더 걷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죠. 1764년 설탕조례를 시작으로 식민지인에게 군대 주둔에 필요한 숙식을 강제로 제공하는 반란조례,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 신문, 달력, 팸플렛, 증서, 유언장, 면허장 등의 세금을 부여하는 인지조례가 시행되었죠. 이에 식민지인들은 분노했고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1770년 영국 의회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세금 제도를 폐지하고 식민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배를 보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스턴의 영국군 숙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식민지인들과 영국군 간의 다툼이 생겨 식민지인 5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식민지인들의 영국에 대한 반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죠. 한편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서 미처 팔지 못한 수많은 양의 중국산 홍차 재고로 파산 위기에 놓였는데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차조례를 시행하죠. 덕분에 동인도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식민지에 수출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반해 기존 식민지 상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점차 동인도 회사가 홍차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식민지에서 팔리는 차값은 저렴해졌고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들이 이를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식민지인들은 분노했고 차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진 전국적인 운동은 없었으나 이번 불매운동은 식민지인 대다수가 참여하였죠. 그리고 1773년 어두운 밤 50명씩 이뤄진 세계조가 모호크 인디언으로 분장하여 영국 상인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곤 차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342개를요. 이에 영국은 크게 분노하였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차값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죠. 그러나 영국의 바램대로 그들이 고립되기는커녕 다른 식민지인들의 눈에 이들은 순교자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인들은 이 같은 법을 참을 수 없는 법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들을 달래기 위해 식민지 정부가 알아서 세금을 걷는 방식을 제의하려 했는데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전쟁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보스턴의 영국군은 식민지인들은 군대가 오면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식민지인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죠. 영국군은 렉싱턴으로 진군했으나 민병대가 곳곳에 숨어 총을 쐈고 이들을 뚫고 콩코드로 진군하니 더 많은 민병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영국군은 식민지인보다 3배 많은 희생자를 남기며 패배합니다. 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식민지인들 모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영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식민지의 경우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고 군대가 사용할 식량과 무기도 부족했죠. 그러나 영국의 강압적인 태도와 더불어
인디언들과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신병으로 모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식민지인들은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고 1776년 1월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이는 몇 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립에 대한 지지도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결국 1776년 7월 2일 식민지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권리가 있다.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고 식민지연합과 대영제국이 맺고 있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제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식민지의회는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승인합니다. 한편 영국은 전쟁 초기 이들의 행동이 전쟁이 아닌 그저 식민지 반란이라 여겼으나 1776년 여름 심각성을 깨닫고 수백 척의 함대와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미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국군은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여 소규모 승리를 가져오기 시작하였고 세로토가 전투라 불리우는 두 차례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후 벤저민 프랭클린이 영국의 철천지 원수 프랑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고 프랑스의 베르젠 백작은 미국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고 군사 원조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동맹국 스페인도 참전합니다. 또한 평소 영국에 앙심을 품던 네덜란드도 참전하게 되죠. 프랑스의 동맹은 미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은 게릴라 전술을 통해 양측 모두 치고받는 전투가 지속되었죠. 영국 내에서는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피로가 극에 달했고 요크타운에서의 패전보가 전해지면서 전쟁에 대한 반발심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함과 동시에 미국에게 이만큼의 영토를 넘겨주죠. 이로써 미국은 드디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여기, 그리고 여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